안녕하세요.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별골학당 두루치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수한 이야기를 담은 친구 같은 성주방송 92.7MHz 손정자의 두루치기에서 오늘은 국가 상징동물과 가장 큰 곤충 장수검붕어, 장수나무와 K문화 세계로 뻗어나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에 대해서입니다. 미국의 흰 머리 독수리입니다. 1782년 미 의회에서 국가 상징 동물을 선정할 때 칠면조와 흰머리 독수리가 경합을 벌였고 최종적으로 흰머리 독수리가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흰머리 독수리는 신의 축복과 아메리칸 인디언의 정신을 계승한다고 하네요. 미국의 공식 인장에는 흰머리 독수리 양발에 13개의 화살과 올리브 가지를 쥐고 있는데 13개 주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호랑이입니다. 우리 민족 호랑이의 존재는 영물로서 신성하게 여겨지는 동물로 각종 그림이나 전설, 벽화의 주인공으로 그 기상을 뽐내기도 합니다. 호랑이의 강인함과 용맹함을 기본으로 전래 동화나 전설에는 나쁜 귀신이나 역병을 물리친다고 하여 숭배되어 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얼과 정신이 깃들어 있는 호랑이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국의 판다입니다. 국가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판다는 중국 정부 차원에서 엄격한 제도와 관리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의 사자입니다. 영국은 왕실의 문장에는 왕관을 쓴 사자가 등장합니다. 사자는 신앙의 수호자, 고귀한 기사의 상징으로 칭송받고 있는 영국을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켈트족과 게르만족의 곰에서 유럽에서 가장 위험한 동물 중 하나인 곰을 숭배하였는데 이에 대응하여 기독교는 사자를 칭송하고 지켜주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호주 캥거루입니다. 캥거루는 호주를 대표하는 특상종의 하나로 호주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호주의 도로를 다니다 보면 캥거루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캥거루는 상당한 근육의 강력한 동물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러시아의 곰입니다. 스테판의 경우는 새끼 때부터 입양에 길렀기 때문에 사람과 친한 것이라 합니다. 전역에 약 10만 마리의 불곰이 서식하는 러시아는 세계 최대의 곰 서식지로 집권 여당의 통합 러시아당의 상징도 곰입니다. 곰은 어수룩하고 느리지만 똑똑하면서도 재빠릅니다. 사나운 발톱을 가지고 있고 몸집이 크고 힘이 셉니다. 포유류의 식육목 곰과에 속하는 동물의 총칭이고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대륙과 남극을 제외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8종의 생존하고 있으며 한반도에 사는 곰은 우수리 불곰과 아시아 흑곰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번에 25kg에 달하는 육류를 먹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싱가포르 무라이언입니다. 싱가포르를 상징하는 백사자의 머리에 흰 물고기의 꼬리가 달린 상상의 동물입니다. 이름의 유래는 무라이언이라고 쓰고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방식입니다. 사자의 머리는 국명의 유래이기도 한 리스위자야 왕국의 상 닐라우타마 왕자가 발견한 사자를 물고리의 꼬리는 예로부터 싱가포르 주요 산업이었던 해운업을 상징합니다. 싱가포르 항공기 국적 마크에도 사용되고 있고 하반신의 물고기는 항구 도시를, 상반신의 사자는 사자의 도시를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태국의 코끼리입니다. 불교 국가인 태국에서 코끼리는 역사와 문화에서 고귀한 동물로 인식됩니다. 영광, 용기, 관용, 장수를 상징하는 코끼리는 왕실의 권위를 나타내고 전쟁에서 왕실 마차에 사용됩니다. 흰 코끼리의 경우 태국 국기의 붉은 바탕에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판다는 대나무를 먹지만 코끼리는 풀을 먹습니다. 예, 덩치에 비해서 생각이 다르죠. 그리고 9번째는 캐나다의 비버입니다. 캐나다를 대표하는 동물은 수중 생활을 하는 귀여운 쥐목 포유류인 비버입니다. 캐나다 오센터 동전에서 비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 엄청나게 서식하는 뛰어난 모피와 가죽을 얻어 무역 번영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해리, 바다삭, 갈색 동물이란 의미가 있습니다. 댐을 만들기로 유명한 동물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비버는 마이오세 중기의 스페네오 페베러입니다. 플리오세부터 이미 유럽 비버는 유럽 전역에 서식했었고 그 일부가 북아메리카로 들어가 아메리카 비버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그 후 플라이트 토스의 북아메리카에선 카스토르 데스테라는 체중이 270에서 320kg에 달하는 거대한 비버가 새로 진화했고 번성했으나 1만 년 전 인간이 북미에 정착하면서 멸종되었다고 합니다. 중세까지만 해도 유럽 비버는 유럽 전역에 분포했지만 인간이 사냥하고 땅을 개척하느라 서식지가 파괴되어 서유럽에서 비버는 거의 멸종되었습니다. 대항해 시대에는 아메리카 비버 역시 모피 때문에 남핵당해 멸종 위기까지 갔으나 보호운동으로 다시 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동유럽에서의 유럽 비버도 한때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나 냉전 이후 서서히 숫자가 늘어나는 중입니다. 비버가 댐을 짓는 이유는 수심을 깊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비버는 물 한가운데 집을 짓고 물 밑으로 입구를 내어 포식자가 접근하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때 수심이 깊지 않으면 포식자가 무시하고 건너올 수 있기 때문에 댐을 지어 수심을 깊게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비버 둥지도 견고하고 곰 같은 큼직한 동물이 위를 지나가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탈리아의 늑대입니다. 로마의 선조가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랐다는 젖을로 로마의 상징은 늑대였습니다. 후손들의 경우 이탈리아 늑대를 국가를 상징하는 동물로 하고 있고 강인한 카리스마와 외모로 많은 이탈리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늑대는 이탈리아 반도에서 널리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늑대는 이탈리아 반도에 서식하는 회색 늑대의 아종입니다. 아펜니노 산맥과 알프스 산맥 서부에 서식하고 있고 북쪽과 동쪽 지역으로 점차 서식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2005년 기준 늑대의 개체수는 500마리로 추정됩니다. 1970년대까지는 70마리에서 100마리까지 감소했으나 불법 사냥 및 학살이 계속되고 있지만 강력한 보호 정책으로 개체수를 회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0년대 이후 프랑스 남서부 및 스위스 지역에도 이탈리아 늑대가 진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별개의 종으로 인정하지는 않으나 고유한 미타콘드리오 DNA 하플로타입을 가지고 있고 형태학적으로 다른 모양의 두 개골을 가지고 있습니다. 늑대의 체중은 평균 30에서 35kg이고 일부 대형 수컷은 무게가 40에서 45kg까지 나갑니다. 몸 길이는 110에서 150cm이고 어깨 넓이는 50에서 70cm 정도입니다. 털 색깔은 황갈색을 가지지만 여름철에는 붉은색을 띱니다. 그리고 11번째 일본의 야타가라스입니다. 일본의 전설에 등장하는 천지인을 상징하는 세 개의 다리와 거대한 크기의 새입니다. 일본 서기에 야타가라스를 태양신의 사자로 고귀하게 여겼다고 알려져 있고 일본 신사에는 이 새를 숭배하고 있고 삼조고의 일본 이름이라 합니다. 유명한 가문에는 이 문양을 사용하기도 하며 일본 축구협회 엠블럼으로 쓰기도 합니다. 진무 테노가 쿠마노 노쿠니에서
야마토 노쿠니로 갈 때 타카미 무스비가 길을 안내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는 다리 3개 달린 둘레가 팔척 진화되는 까마귀란 뜻입니다. 단순한 신의 심부름꾼이 아니라 태양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12번째로는 인도네시아 가루다입니다.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가루다 신화는 사천하라는 큰 나무에 살고 용을 잡아먹을 정도로 거대한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대자제천이라는 구세주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이 새의 모습을 빌어 나타났다고 하네요. 유명 항공사의 엠블럼으로 가루타를 사용하거나 국가 공식 휘장에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루다는 몸의 색깔이 에메랄드 빛이고 솔개 부리와 둥근 눈, 금 날개, 4개의 팔이 있고 솔개처럼 생긴 가슴과 무릎, 다리가 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 매 같은 모습에 날개를 지닌 사람 모습 비슷한 신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2 손은 경배하는 모습을 잡고 나머지 2 손은 우상과 불로장생 약병을 들고 있습니다. 때로 비슈누가 그의 어깨에 올라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루다상은 비슈누를 열렬히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숭배심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쓰이고 굽타 시대에는 그 모습을 동전에 새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3번째로는 프랑스의 수탉입니다. 프랑스에서 수탉은 야생성, 시민적인 느낌, 용감함이 프랑스 사람들의 기질과 닮았다고 합니다. 16세기 프랑스 왕들은 조각이나 주화에 수탉의 그림을 넣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시기에는 프랑스를 상징하는 동물로 폭넓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프랑스 혁명 당시 시민은 수탉의 형상을 모방하여 만든 모자를 쓰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는 부엌 천정 꼭대기의 모형이나 그릇이나 테이블 등 일상생활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나라의 서식지라든가 각 국가의 역사와 문화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숭배되는 동물들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동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산 거북입니다. 파충류 중에서 가장 깊은 곳까지 잠수할 수 있는 장수 거북이 외신은 솔로몬 제도의 둥지를 떠난 서태평양 장수거북 한 마리가 태평양 바닷속 1344m 깊이까지 잠수해 이 부분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수거북은 길이가 1.2에서 2.5m, 몸무게는 650에서 800kg으로 지구상에 있는 거북류 중에서 가장 큰 바다거북으로 등딱지 표면이 각질판 없이 두꺼운 가죽질 피부로 덮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장수의 의미는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두른 장군처럼 늠름하다는 장차 장자와 인솔자 숫자를 한 장수입니다. 기존 기록은 지난 2006년 다른 장수 거북이 세운 1280m로 더 깊게 잠수할 수도 있답니다. 장수 거북은 국제자연보전연맹이 지정한 멸종위기 동물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단계인 위급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입니다. 헤라클레스 장수 풍뎅이가 됩니다. 장수 풍뎅이과에 속하는 종으로 길이는 암컷이 50에서 80mm, 수컷은 50에서 170mm입니다. 수컷은 머리와 몸통 뒤쪽에 있는 뿔 때문에 전체 길이가 매우 길어집니다. 이 뿔은 다른 수컷과 싸울 때나 암컷을 유혹할 때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 생태적 특성을 보면 대부분 시간을 나무 위에서 보내고 주된 식량은 나무 수액과 과일과 잎이며 특히 통나무나 나무 껍질 속 밑에서 발견됩니다.
그들은 알과 유충은 나무 및 부패한 나무 속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뿔의 기능과 구조를 보면 뿔은 그들의 특징 중 가장 독특하고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뿔은 수컷만 가지고 있고 주로 영역 싸움에서 상대를 밀어내거나 뒤집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뿔은 암컷을 유혹하는 데 사용되고 뿔의 크기가 수컷의 유전적 우수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번식하는 행동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데 수컷은 그들의 크고 강렬한 뿔을 사용하여 다른 수컷과 싸운다고 합니다. 이런 싸움은 암컷을 유혹하고 암컷과 번식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암컷은 알을 부화시키기 위해 부패한 나무 속에 알을 낳습니다. 그 생명 주기를 보면 약 2년이라고 합니다. 알에서 부화한 유충은 나무 속에서 약 1년을 보내고 성장하며 그 후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 단계는 약 3개월 정도 지속되고 이후 성체가 되어 약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생존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다양한 면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고 곤충 수집가의 관심 대상이며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종으로도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학 연구의 대상으로 보면 독특한 생태와 생물학적 특성은 과학자들에게 많은 연구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뿔 구조와 성장 메커니즘, 그레가리우스 행동은 진화, 생물학, 생태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됩니다. 그리고 곤충 수집가의 관심 대상에서 보면 크기와 뿔의 독특한 외형은 곤충 수집가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큰 곤충 중 하나로 많은 곤충 수집가들이 그들을 수집하는 데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태계 보호와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서식지인 열대우림의 보호와 생물 다양성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서식지가 파괴되거나 무분별하게 수집될 경우 개체수가 감소하며 이는 생태계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과 생물 다양성의 가치를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적 요소에서 살펴볼 때 일부 문화에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그들의 힘과 크기는 상징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그들과 함께하는 방법에 대한 우리의 지식을 높이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 상태입니다. 크기와 뿔은 흥미로운 생태 때문에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에서는 희귀종으로 분류되기도 하며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수집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와 서식지 보존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특성을 보면 야행성으로 활동합니다. 낮에는 나무 껍질이나 통나무 안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밤에 활동하며 먹이를 찾고 짝짓기하며 알을 낳습니다. 서식지와 분포를 보면 중앙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열대우림 지역에서 서식합니다. 이 지역에서는 충분한 식량과 적절한 온도와 습도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서식지를 보면 열대우림에 서식하는데 나무 껍질이나 부패한 나무 속에서 발견되고 알과 유충이 생존하고 성장하는데 적합한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분포 지역을 보면 중앙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멕시코, 과테말라, 벨리즈,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국가가 포함됩니다. 이 지역에서는 각각 다른 종류의 풍뎅이가 발견되고 크기와 뿔의 형태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생태적 분포를 보면 서식지 내에서 특정한 생태적 분포를 가지고 있는데 주로 나무 위에서 생활하고 주요 식량인 나무의 수액이나 과일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협 요인과 보존 노력입니다. 위협 요인은 서식지 파괴와 무분별한 수집의 위협으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서식지를 보호하고
무분별한 수집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독특한 생태와 특성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고 있으나 보호와 서식지 보존이 필요한 상황에서 그들의 생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을 보호하고 그들이 속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음악을 듣고 오겠습니다. 코끼리 아저씨가 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금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022년 7월 영국의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캐럿, 당근이란 별명의 주황색 잉어가 전문 낚시꾼 앤디 해키슨 프랑스 블루워터 산편의 한 호수에서 친구들과 낚시 여행을 하던 중 캐럿을 잡아 올렸으나 20살의 나이로 죽은 채 발견되어 금붕어를 기리는 추모가 써둬졌고 기념패도 세워졌습니다. 죽은 채 발견된 캐럿은 블루워터 호수 옆에 묻혔습니다. 캐럿의 전설은 잘 알려져서 유럽 전역의 낚시꾼들은 이 고기를 잡아볼 기회를 엿보곤 했다고 하는데, 낚시꾼들은 이 물고기를 잡은 후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호수로 돌려보내는 게 관례였다고 합니다. 블루워터 호수 관리자에 따르면 캐럿은 20년 전 새끼였을 때 낚시터에 방류한 것으로 낚시터 손님들은 그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캐럿은 향어, 가죽잉어와 비단잉어의 혼종으로 천적이 없는 지역에 방류돼 더 크게 자랄 수 있었습니다. 캐럿을 잡은 마지막 사람 중 한 명은 리 파커는 정말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소식이라며, 하지만 캐럿을 잡았던 마지막 추억을 갖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장수나무에 대했습니다. 인간의 불로장생을 가능케 하는 상징으로 나무의 생애를 들 수 있습니다.
1년생 식물을 제외한 지상의 나무들은 아무리 장수해도 늙지 않습니다. 늙는다는 것은 생식 기능이 중지된다는 뜻입니다. 생식 기능이 항상 정상화되고 있다는 뜻은 아직 생명 활동이 원활하여 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무는 살아있는 한 끝없이 성장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죽는 것은 대부분 수명이 다하여 죽는 것이 아니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앙이나 가뭄, 산불 아니면 병충해로 인해 병에 걸렸을 때와 사람의 손에 의한 벌목으로 죽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수백 수천 년의 수명을 이어가며 무한 성장과 생식이 가능해집니다. 나무들은 주어진 수명만큼 생존하다 자연사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을 방해하는 무언가의 외적인 작용 때문에 고사하거나 생명력을 중단합니다. 나무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생명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에 타거나 잘리거나 부러지거나 병충해에 걸리지 않으면 수천 년, 수만 년도 살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간이 발견한 1000년 넘게 생존한 나무들의 수는 최소 50그루 이상이고 아직 발견하지 못한 나무들까지 합치면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몇몇 종의 나무는 자신의 뿌리나 줄기로 자신과 동일한 유전자의 클론을 생산할 수 있답니다. 즉 자기 복제를 통해 영생을 누리는 나무들입니다. 누구는 300년 된 엄나무의 세포를 배양시킨 클론 엄나무 5그루를 분양받아 기르고 있는데 3년이 된 지금까지 잘 자라고 있답니다. 인간도 언젠가는 이런 클론 인간들이 태어나 세상을 활보하며 다닐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도 그러한 일은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생명윤리법에 따라 실현을 중단하고 있을 뿐입니다. 장수하는 나무 중 하나인 제너럴 셔먼이라는 이름이 붙은 세콰이아 나무는 높이가 84m로 27층 건물과 키가 비슷합니다. 둘레는 31m로 전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거대한 나무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세콰이아 국립공원에 있는 이 나무의 나이는 2300살이고 2700살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리스콘 소나무의 일종인 머두셀라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인요 국립공원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1957년 발견 당시 나이가 4789살로 방사선 탄소 연대 청진법을 이용하여 나이를 측정하였으므로 정확히 나이가 확인된 나무 중에는 가장 오래된 것이라 합니다. 사부의 아바쿠 나무는 이란의 아바쿠에서 자라고 있는 이란의 국가 지정기념수입니다. 나무가 대략 4000살에서 4500살 사이로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체라 합니다. 영국 웨일즈 란전이우에서 자라고 있는 주목은 영국의 청동기 시절에 태어난 현재 3000살에서 4000살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목나무는 몸통인 줄기가 죽어도 가지가 몸통에 뿌리를 내려 계속 사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알러스 나무는 칠레의 안데스 산맥에서 발견된 고목으로 나이테 측정을 통해 발견 당시 수령이 3620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이가 정확히 확인된 나무 중에서 전 세계 두 번째로 오래된 나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경기도 양평의 용문사의 은행나무로 천년기념물 30호로 지정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현재 우리나라에 생존하고 있는 은행나무 중에서 가장 크고 우람하고 오래된 것으로 용문사 대웅전 앞에 있습니다. 이 나무의 나이가 약 1100년으로 추정되고 높이는 60여 미터에 줄기의 가슴 높이 둘레가 12.3m가 넘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산 나무는 판도입니다. 나무로 나이가 8만 살이라 추정되고 있고 미국 유타주 PC 레이커 국유림에 있는 이 나무는 총 4만 7천 그루의 나무가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 나무의 뿌리는 8만 년 동안 한 번도 죽은 적이 없이 계속 뻗으며 새로운 나무를 생성시키고 있습니다. 판도는 라틴어로 뻗어나간다는 뜻입니다. 판도는 약 43만 3천 제곱미터의 면적에 펼쳐진 사시나무 숲으로 무게가 약 6,600톤에 이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유기체입니다. 4만 7천 그루가 넘는 나무줄기가 사실은 하나의 유전자로 이루어진 나무입니다. 개별 나무 줄기들은 수령이 130년이 최고지만 그 뿌리는 8만 년이라 추정되고 있습니다. 사시나무는 부모의 겉뿌리가 확장하여 새 나무를 키워 올리는 양치식물 이하의 하동생물에서 암컷과 수컷의 교배 없이 그 자체에서 갈라지거나 출하, 포자, 땅속 줄기에 의해 생식하는 현상입니다. 무성번식인 무성생식으로 번식하는데 뿌리를 통해 자기의 동일한 개체를 복제하는 클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특별한 조건 변화가 없다면 이 판도는 영원히 뻗어나며 영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오래 사는 나무만 특별히 다른 유전자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모든 나무는 나이가 오래되어도 죽지 않으며 외부의 어떠한 위협이나 가해 현상으로 인해 생명을 잃어갈 뿐입니다. 나무가 오래 살아 고목으로 고사하는 것은 충분한 영양 공급이 지속되지 못한 까닭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는 나무도 자라고 성장하는 만큼 영양이 충분히 공급되는 조건이 된다면 고목이 되지 않고 무한 성장을 지속할 것이랍니다. 사람의 목숨도 나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가해 현상이 아니면 나이와 상관없이 무한 생존이 가능한 존재들입니다. 장수나무처럼 우리 몸속에 새로운 활력을 보충하고 왜곡된 생명 현상을 바로잡음으로써 인류의 영원한 꿈인 불로장생을 가능케 하는 신선얀생법이 바로 활력무참살이 장생법입니다. 그리고 800살 은행나무와 AI 소방관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리로 한국 영화에서 한 획을 그은 강재규 감독의 데뷔작은 1996년 개봉한 은행나무 침대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영화가 성공하겠어? 라는 우려를 한국에도 이런 영화가? 라는 찬사로 바꾼 판타지 영화입니다. 1000년 전 사랑을 이루지 못한 두 사람이 한 쌍의 은행나무가 됩니다. 하지만 그중 한 그루는 벼락을 맞아 불에 탑니다. 긴 세월이 지나 사람으로 환생한 그가 그녀의 영혼이 깃든 은행나무 침대와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왜 은행나무 침대였을까요? 천년의 사랑을 이야기하려면 장수하는 은행나무 외에는 대안이 없었을 듯 하네요. 나무는 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작나무는 수령이 50년 안팎이라고 하니 사람 수명보다 짧습니다. 세계 최고령 나무로 알려진 것은 올해로 4,856살이 된 미국 캘리포니아의 브리스콘 소나무 머두셀라입니다. 머두셀라는 969살까지 살았다는 성경 속 인물입니다. 몇 년 전엔 칠레 국립공원의 알레르세라는 나무가 5,500살에 가깝다는 한 연구진의 추정도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는 울릉도 도동의 향나무가 2,000살이 넘은 것으로 추정되지만 공식적으로는 강원도 정선 두이봉의 주목이 1,400살로 최고령입니다. 경기 양편 용문사의 은행나무도 1,100살이 넘었고요. 이 밖에 경북 봉화의 너티나무, 경남 김해의 이파, 제주도 애월의 팽나무가 수령 600에서 1,000년을 자랑합니다. 천년기념물인 강원 원주 방계리의 800살 넘은 은행나무가 인공지능 소방관의 보살핌을 받게 됐습니다. 원주시가 2억 원을 들여 자율형 화재 초동 진압 설비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낙뢰 등으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스스로 불이 난 곳을 찾아 진화하는 시스템입니다. 수많은 외침과 식민 지배 시대의 수탈, 6.25 전란을 한국의 나무들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타고난 수명만큼도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텐데 굳굳하게 버텨준 고령의 나무들이 참 고맙게 느껴집니다. 경복궁, 낙서 테러 등으로 문화유산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커진 요즘입니다. 문화유산 못지않게 자연유산도 소중합니다. 다른 지역의 귀중한 나무들도 방계리 은행나무 같은 특별한 경호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갚은 나무에 대했습니다. 93년쯤 경남 양산의 통도사 스님이 연못에 물고기 밥을 주기 위해 먼저 빛을 보내자 보기 힘든 놈들까지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를 지켜본 스님이 깜짝 놀라며 일주문 앞 500년 넘는 가지가 죽어가고 있어 살려달라고 청해왔답니다. 그 나무에 빛을 주자 잎들이 팔랑팔랑 움직였다고 합니다. 다행히 나무는 죽지 않고 세월을 견딜 수 있게 되었다고요. 비틀을 구하고 중도금 마련에 정정건건하고 있는데 통도사의 한 법사가 딱 필요한 돈을 주는 게 아닌가. 그가 기도하던 중에 부처님이 나타나 통장 잔액까지 정확히 말하며 빚 선생에게 갚아주라고 했답니다. 고마운 마음에 다시 그 나무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법사님 생각에 나타나 나를 도와주라고 했니? 하고 말하니 나무가 잎사귀를 마구 흔들었답니다. 내 덕분에 중도금 잘 치렀다. 고맙다며 두 팔로 나무를 가득 안아주었다며 그때 처음으로 오래된 나무에도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예, 이제 다른 내용인데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각 분야에서 빛나는 한국의 세상을 뒤흔드는 K-파워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세계가 주목한 동묘 시니어 패션을 소개했는데 유럽의 유명 디자이너는 동표 시니어 스트릿을 보고 흥미를 느꼈고 SNS 업로드하면서 세계사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런던의 디자이너는 패션쇼에서 동묘 패션에 영감을 받은 등 등산복의 상의와 정장 하의의 믹스 매치를 채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랍에미리트 약국까지 진출한 K 홍삼을 소개했는데 중국 아랍에미리트 약국에서는 피로에 좋은 약으로 홍삼을 추천한다고 전했습니다. 중동에서도 뜨거운 사막에서 기력 보충을 위해 홍삼을 이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다음은 일본에 가면 편의점을 털라고 할 정도로 편의점 강국인데 이제는 한국의 K 편의점이 대세라고 합니다. 몽골에서 200호점을 달성한 A 편의점은 오픈런까지 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고 동남아에서는 편의점 노하우를 배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록적인 폭염과 한류 여평으로 열풍으로 K 아이스크림이 인기라고 합니다. 수출액이 최대 역대 매출을 한다고 전했습니다. K 아이스크림은 메로나 인기에 이어 붕어, 사만코 아이스크림이 큰 인기를 얻으며 국민 아이스크림이 됐다고 전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햄버거마저 한국이 접수를 소개했는데 햄버거 중에 L사의 불고기 버거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전하면서 시청자들에게 감탄사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전 세계가 호빵에 반했다고 합니다. 호빵은 유럽과 미국, 호주, 홍콩 등 전 세계 25개국에 수출하고 있고 2023년 1월부터 10월 매출이 전년 대비 50% 증가하며 갈수록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감성 한류에 대해서입니다. 일본은 한국 학생처럼 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드라마, 예능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예쁜 한국식 교복이 일본인들의 취향을 사로잡으면서 일본에는 한국 교복 대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났습니다.
SNS에서 핫한 차세대 K푸드, 만두, 김밥, 면, 닭라면 시리즈까지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한식을 굳이 나눌 필요가 없을 정도로 위상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SNS상에서 외국인들 사이에 청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청은 잼과 달리 끓일 필요가 없습니다. 과일을 썬 뒤에 설탕을 넣고 유리병에 보관하면 하루 이틀 뒤에 바로 먹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탄산수나 요리에 활용하기도 좋습니다. 해외 누리꾼들 사이에는 레몬, 딸기, 자두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해 청을 담는 레시피가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4,000명 대기하고 미국 마음을 매료시킨 K천국인 K산후조리원이 있습니다. 뉴욕 등 미국으로 진출해 하루에 200만 원이 넘는 고가에도 4,000여 명이 대기 중이라고 하네요. 미국에서는 산후조리 제도가 거의 없다 보니 최근 산후 우울증 및 합병증을 호소하는 산모들이 증가하며 돌봄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 시스템과 호텔같이 넓은 방에 산모들을 위한 영양 만점 맞춤식 삼시세끼가 제공되고 전문 인력이 상주해 신생아를 24시간 케어합니다. 또 초보 엄마를 위한 육아 강의에 산모 마사지까지 일부 미국의 산후조리원은 실제 리조트를 설립해 골프 코스까지 있는 초호화 시설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K조리원의 장점이 알려지며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인근 캐나다, 멕시코 산모들까지 예약 전쟁에 나설 정도이고요. 그리고 일본을 강타한 K라이징 스타입니다. 시골 할머니들의 핫템이자 필수인 버선이 일본에서 인기입니다. 요술 버선은 일본 관광객이 한국 재래시장에서 가장 사고 싶은 아이템 1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겨울마다 인기가 급부상하며 일본 젊은이들의 필수 방한용품이자 패션템으로 안착되었습니다. 일본 MZ들은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스타일을 선호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젠 해외에서도 스크린 골프를 즐긴답니다. 한국에서 즐기기엔 비용이 만만치 않은 골프가 저렴하고 쾌적한 골프를 위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해외에서는 K 골프 문화를 따라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장으로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회수가 1,700만이 으로 화제가 된 한국의 사다리차입니다. 미국의 한 매체에서는 사다리차 영상을 소개하며 한국에서는 사다리차를 이용해 초고층 아파트 이사를 완벽하게 마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삿날 사람이 직접 가구를 이동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외국인들까지 합세한 약과만큼 꿀의 가치를 잘 나타내는 한국 요리는 없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언론사 뉴욕타임즈에서 대서특필한 한국의 간식 약과가 있습니다. 드라마 황혼 등 한류 관련 콘텐츠 덕분에 외국에서도 약과가 인기입니다. 한국의 마카롱이라 알려진 약과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서 한국에서 꼭 사야 할 쇼핑 리스트로 오르게 됐답니다. 그리고 영국 펌에서 K술 게임 한판입니다. 영국에서 만나는 햄버거와 소주 조합을 말하는데 영국의 한 버거집 메뉴판에는 한국인처럼 마시자라는 영어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소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술 게임하는 한국처럼 영국 사람들도 한국식 술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숫자를 외쳐야 하는 눈치 게임인 369 게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베트남에 부는 또 다른 K 열풍이 있습니다. 최근 베트남인들 사이에서는 한국 이름 사용하는 것이 유행으로 가명이 아닌 본명을 한국 이름으로 장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는 자녀들의 이름을 한국식으로 짓는 것이 유행하며
식당에서도 한국 이름이 쓰인 명찰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LA를 사로잡은 H 셰프의 정체입니다. 2024년 1월 미국 LA 한인타운에 오픈하자마자 핫하게 떠오른 라면 가게 슬램&의 H 셰프, 일명 한강 라면 기계로 불리는 셀프 라면 기계가 인기입니다. 원하는 라면을 고른 뒤에 무료 토핑바에서 고추, 양파, 라임, 파, 고수 등 취향껏 추가한 셀프 라면 기계에 라면을 올리고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맛있게 조리됩니다. K-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던 한강 라면을 실제로 맛볼 수 있어 MZ들에게는 인기입니다. 그리고 뷰티 MBTI입니다. 퍼스널 컬러의 세계화, 나만의 색을 찾는 시대, 뷰티 MBTI라 불리는 퍼스널 컬러가 한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블랙핑크의 지수가 퍼스널 컬러를 상담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퍼스널 컬러와 관련한 영상들이 쏟아졌습니다. 퍼스널 컬러 진단업체는 미국, 호주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불닭 효과입니다. 이 정도일 줄이야. 70% 올랐는데 오늘 또 급등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양식품 이달에만 약 70% 급등했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 중인 라면으로 삼양식품 주가가 27일 급등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조정을 감안하더라도 이달 들어 직전 거래일까지 약 70% 올랐는데 급등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55분 현재 삼양식품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33,000원 6.59% 오른 53만 4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는 이달 들어서만 69.54%로 뛰었습니다. 삼양식품은 최근 정권과 호평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내외 시장에서 불닭 브랜드로 강한 인기몰이를 하면서 실적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내년 생산 능력 증설을 통한 모멘텀도 보유하고 있어서입니다. 앞서 이날 DS 투자증권연구원은 보고서를 내고 삼양식품의 목표 주가를 기존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그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적인 성장률을 시현하는 것을 감안해 음식료 내 최대 배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듣고 계십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페트킴의 가시나무새가 되겠습니다. 황혼이 밤을 불러 달이 떠도 고독에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어둠이 안개처럼 흐르는 밤에 환상의 날이 표해 그대 곁에 가고파도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리라 가시나무새 전설을 가시나무새 나를 수 없네 서글픈
가지 위에 외롭게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한숨이 설이 되어 눈물 흘러도 님 찾아 나를 수 없네. 가고파도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는 모르리라. 가시나무새 전설을 가시나무새 나를 수 없네. 수 없네. 서글픈 가시나무새 찬바람이 슬내린 가지 위에 외롭게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한숨이 설이 되어 눈물 흘러도 님 찾아 나를 수 없네. 예, 계속하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이 되겠는데요.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온실가스 측정소는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 로아산에 있습니다. 산의 측정소에서 측정한 2024년 5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가 426.9 ppm에 달했다고 합니다. 2023년 5월과 비교하면 2.9 ppm이 증가한 것입니다.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450 ppm에 도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속도라는 10년 안팎이면 도달할 수 있고요. 원래 날씨만 보더라도 날씨가 들쭉날쭉해지면서 농민들이 농사짓기 어렵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올여름에는 폭염과 폭우, 태풍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정말 해마다 다른데 이런 상황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둔감하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대량 폐기 구조를 유지하는 이상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온실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산업으로 시멘트, 철광, 석유화학 같은 산업들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이 있을까? 기존의 철강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아예 화석 연료를 사용하지 않고 철강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나 할까? 시멘트를 어떻게 할 것이며 반도체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공지능이 요구하는 막대한 전력 수요는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 및 가상자산 기술 확산과 맞물려서 데이터 센터 전력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된 전력은 세계 전체 전력 수요의 2%에 해당하는 460 테라와트시였으나 2026년은 소비량이 620에서 1050 테라와트시까지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감축하려면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삶의 편의도 상당 부분 줄여나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후위기와 관련된 미래 전망은 암울합니다. 그러나 현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이 달려있어 포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필요한 것은 정직함입니다. 그런데도 막연하게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하거나 기술이 해결해 주지 않을까라는 낙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재앙을 맞을지 모른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고 모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허황된 낙관론이나 기술주의가 아니라 정직한 비관주의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에 나선 종교계의 다양한 실천 방안입니다. 가톨릭과 원불교, 개신교, 불교 선거회는 종교별 신념에 따라 환경 캠페인, 탄소 중립, 생태 환경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2024년은 역대 최악의 폭염 현상이 나타났으며 가장 가파른 폭염 증가는 서울로 73배나 늘었습니다. 국제사회와 기업과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에 실망한 시민단체와 종교인들이 적극 나선 이유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프랑치스코 교황의 회칙 찬미받아서 이후 기후위기에 적극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습니다. 여러 교구에서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지구를 달구는 온실가스 감축에 나섰습니다. 각 본당에서는 생태환경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생태환경운동단체를 조직해 환경보호를 신앙적 소명으로 삼고 있습니다. 종교계의 폭넓은 연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2020년 연대기구를 결성했습니다. 천주교 창조보존연대와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불교 환경연대, 원불교 환경연대, 천도교 한울연대가 연합종교환경회의는 그해 9월 종교회의인 기후행동선언을 발표하고 종교인들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원불교의 햇빛발전소입니다. 기후위기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핵발전 저지운동 4대강 사업 반대에 참여하고 있고 덜 쓰고 덜 만들고 덜 개발하는 3덜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2023년 둥근 햇빛발전 협동조합을 창립하고 3년 만인 2016년 태양광 발전소 100개를 만들기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30년까지 600개 모든 교당 지붕에 햇빛 발전소를 세울 예정입니다. 2023년 조합 창립 10주년을 기념하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는 둥근 조합은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원불교 실현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교당의 지붕에서 세상의 지붕으로를 목표로 햇빛 발전소를 원불교 교단 밖으로도 확산할 예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녹색교회에서는 1981년 설립된 한국공해문제연구소를 전신으로 하는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대표적인 기독교 내 환경운동단체입니다. 생태환경운동의 모범적인 교회를 선정해 녹색교회로 지정해 왔습니다. 지정된 교회는 130여 개고 기후위기 심각성에 따라 교회 중립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2030년까지 탄소 배출을 현재 대비 50% 감축하고 2040년까지 100% 감축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지난 6월 4일부터 11일 기후환경주간으로 선포하고 신학자와 환경 전문가를 통해 연구 논문과 실천 방안을 제시하고 예배 자료인 설교문과 기도문, 인식 개선과 실천을 위한 칼럼과 실천 매뉴얼, 영상과 캠페인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계의 저탄소 생활 실천에 대해서입니다. 환경문제 대응에 소극적이었던 불교도 코로나 이후 기후위기 심각성에 주목해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불교 환경연대는 2020년 6월 불교 기후행동을 발족하고 불교 기후학교를 개설하여 특히 채식운동을 기후위기 대응의 유력한 방안으로 추진했습니다. 2021년 6월 탄소 중립과 생명 전환을 위한 대한 불교 조계종 담화문을 발표하고 기후위기 관련 세미나를 통해 불교계의 기후위기 대응 방향과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조계종은 2022년 저탄소 생활 실천 안내서 사찰편과 불자편을 배포하여
개인과 사찰 모두가 기후 위기에 대한 대응 실천에 적극 나서기를 촉구했습니다. 같은 해 불교에서는 처음으로 제1호 햇빛발전소 설립이 추진됐습니다. 불교 환경연대 부설 불호자나 자연에너지 협동조합이 경기도 고양시 법문사에 제1호 발전소 비로자나 고양 햇빛발전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성공회의 창조적 기도운동입니다. 세계 성공회의 저스틴 웰비 캔터베리 대주교는 2022년 프란치스코 교황과 발도로메오 동방정교회 총대주교와 함께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다짐하는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환경운동을 시작한 대한성공회는 2021년 11월 이전의 대한성공회 환경연대를 대한성공회 생명기후연대로 재설립하여 이를 중심으로 성공회의 생명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한성공회는 특히 2023년 9월 첫 주부터 5주간을 교단 차원에서 창조절로 선언하고 각 교회의 상황에 맞게 탄소 중립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창조절 동안 환경을 위한 기도운동을 전개하고 개인 컵 사용과 나무 심기, 나눈 장터, 차 없는 주일, 탄소 금식 등 다양한 탄소 중립 실천에 나섭니다. 사제복을 식물성 및 재활용 원료를 섞은 친환경 원단으로 제작하는 운동도 전개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저탄소 운동에 대한 각 종교계의 실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러분은 지금까지 성주 FM 92.7MHz에서 손정자의 두루치기를 들으셨습니다. 마지막 음악을 듣겠습니다. 탄소 중립과 기후 행동을 촉구하는 노래입니다. 조니 미셸의 빅 옐로우 택시가 되겠습니다.